자, AFPK 시작이죠. 아마 제일 먼저 고르시는 과목이 재무설계 개론 쪽에 해당이 될 텐데, 재무설계 개론, 상속설계, 보험설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은퇴설계까지 이제 저랑 같이 네 과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요번 차시할 과목은 재무설계 개론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재무설계 개론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5문항이 나와요. 15문항. 15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가 또 있죠. 그쵸. 요거 이제 얇은 책으로 하나 받으셨을 텐데, 윤리가 5문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20문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물어보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례 쪽에서 잠깐 보시다 보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뒤쪽에 4장 쪽에 보면은 소비자 신용이나 부채 관리 쪽, 그 다음에 7장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 이쪽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소비자 보호나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소비자 신용과 부채 관리가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불안전 판매 부분이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파트들에서도 골고루 좀 문제가 나올 거다. 근데 문항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안쪽 깊이 들어가 있는 문항도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지선다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사지선다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유형은 고르는 거. 첫 번째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 1에서 4번까지 주고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연결. 그래서 뭐 A, B, C, D 가나다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가로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가로는 요거 비워놓고 1, 2, 3, 4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재무설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순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런 프로세서는 통상적으로 1에서 6단계까지의 프로세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막 섞어놓고 얘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문항의 유형들은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크게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로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유형은 이래도 다 어떤 형태의 문제? 1에서 4번까지 사지선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고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연결도 가능하고 순서 나열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문제나 이런 걸 풀 때도 보면 사지선다에 4가지 지문 중에서 고르는 것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 고르는 것들을 잘 고르면 가로 넣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택도 가능하고, 순서 배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좀 접하게 될 거고요. 시험 공부하시는 요령은, 요령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으실 때는 정독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강의 들으면서 처음에 책을 읽으시고 강의 들으실 때 저희가 이제 줄거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읽어드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을 보실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넘기는, 소설책 넘기시는 형태대로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첫 번째서부터 그걸 외우겠다고 접근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억 안 나거든요. 읽고 나면은. 그게 자꾸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읽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몇 번 정도 시간 나실 때 읽으시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슬슬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9페이지 한번 가보죠.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 쪽의 내용을 보면 이 재무설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무설계 자체가 돈을 모으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관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살펴보는 부분인데, 이게 돈을 모으는 재테크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목표를 정하고 이거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재무설계다라고 해서, 5번째 줄에 보시면 본인의 돈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다음 돈 문제를 관리할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 즉 관리, 돈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돈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잘 불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걸 여하의 목표를 정하고 잘 관리를 해나가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가계 부분의 개인 재무 분야는 최근에 고령 산업의 급진전, 그리고 금리 변화, 그다음 금융 환경의 변화, 요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고령화, 그 다음에 사회 환경,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금융 환경의 변화와 금리, 요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재무설계 정의에 보시면 목표를 파악하고, 맨 위에 줄에 개인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관리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이 관리하는 과정은 재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비재무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영역에 보시면 재무관리, 위험, 투자, 부동산, 은퇴, 그 다음 세금, 상속설계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과목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각각에 걸쳐서 책으로 보시게 될 거고, 그러면 재무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보시게 되면 재무관리. 재무관리 쪽에는 맨 위에 줄에 만족 극대화. 그리고 그 옆에 가다 보면 효율성. 그게 중요한 단어고요. 위험관리. 첫 번째 줄에 예기치 않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대비한 거죠. 그 다음 투자나 부동산은 보시면 되고, 여긴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세무 설계는 두 번째 줄에 세무 이연 전략, 그리고 상속 설계는 맨 위에 줄에 고객의 사전과 사후의 관리, 이런 부분이 주요 관심사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박스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5번째 줄쯤에 보시게 되면 재테크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근데 재무설계는 재테크가 아니다. 재무설계는 돈을 늘리는 재테크가 아니다. 요게 포인트고, 그래서 맨 밑에서 4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이쪽 파트는.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단어고, 그럼 재무설계의 필요성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령화. 급격한 고령화.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죠. 그죠? 예,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근데 요 단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환경이 변화가 된다. 어떻게 변화가 되죠? 복잡하고 어렵게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나 이런 시기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품들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ELS나 이런 부분들도 상품이 굉장히 복잡한 상품들이거든요. 옛날엔 간단하게 뭐만 봤어요? 금리만 봤어요. 옛날엔 금리만 살펴봤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다양하게 옵션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선물이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 환경가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의 금융 환경이 변해 보시면은 바로 밑에 줄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위험이 큰 자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가계부채 규모도 증가했다.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규모가 증가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위기나 이런 거 이후에 또 살펴보게 되면 그때보다도 더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가계부채가.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끌이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금리. 물론 지금은 저금리는 아니죠. 그렇죠? 예, 시대마다 금리가 좀 바뀌기는 하는데 한동안 저금리 그리고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요즘에 이제 고금리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럼 고금리가 문제가 되면 저금리에 있다가 고금리로 넘어왔으니 굉장히 리스크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 소비자 니즈의 변화. 소비자 니즈가 바뀌었다. 예, 그래서 재무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고령화, 가운데쯤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바로 밑에 맨 끝에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외부 경제환경 변화. 즉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니즈가 과거에는 뭐 재무설계가 뭐 필요하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재무설계의 효과를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첫 번째,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인생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무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목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라는 게 없다는 건 인생 목표를 안 정했고 뭐 방만하게 살고 이런 뜻이 아니고 구체화된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설계와 관련해서 목표를 정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목표가 구체화되고 체계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현황 파악. 세 번째, 사전 점검, 효율적 관리.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 점검, 효율적 관리.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보시면 화합을 이룰 수 있다. 화합.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다가서게 되면 이 화합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부분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 불화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재무 주치의를 둘 수 있다. 재무 주치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본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재무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내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재무설계 효과가 있다. 그럼 재무설계의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모두예요, 모두.
간단히 뭐 모든 사람이 재무설계 대상이다. 그냥 모두. 재무설계 대상은 모두.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모두가 재무설계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 보시게 되면 15페이지 하단의 박스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인생 목표가 막연하고 실현 여부가 불필요할 때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돈 관리 어려움 느낄 때, 외부 환경의 불확실, 의사결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가족 구성 변화, 아무래도 뭐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태어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또는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관리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산 이전에 니즈가 있을 때, 이런 각각의 경우에는 재무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쪽에서는 이런 큰 계략적인 내용이 주로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목표와 관리고 재무적, 비재무적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 재테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 금융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소비자 니즈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재무설계를 실행하게 되는 이유다. 그럼 재무설계에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물론 한국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재무설계 역사 자체가. 역사도 시험에서 종종 이 이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3이에요, 13. 자,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재무설계를 세계에서 몇 번째로 도입했다? 13번째로 도입했다. 그럼 여기서 재무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뭐, AFP 아니라 CFP 있을 때가 처음이었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FPSB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국제 CFP 또는 CF 보더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 그 재무설계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도입을 할 때 13번째 국가로 도입을 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13, 13번째 도입했다. 자, 탄생을 보게 되면 13인의 금융 전문가, 13명의, 미국에 있는 13명의 금융 전문가가 모여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서부터 시작해서 고객에 대해서 어떤 자산을 불리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1969년이니까 과거에 방만하게 고객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 다음 제대로 된 서비스들 제공 안 하고 수수료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상품 팔아서 어떻게든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만연했었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13명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은 국제 FP 협회, IAFP 라는 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IAFP라는 걸 만들고, 그러니까 요게 시작이에요. 13인.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대학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대학을 설립을 한다.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971년도에 두 번째 줄에 재무설계 대학을 설립을 하고, 이때 73년도에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을 해요.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을 한다. 이 졸업생들이 만드는 게 ICFP예요. 이 졸업생들이 주축에 대해서 만드는 게 ICFP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자세히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콜로라도 재무설계 대학을 설립을 했고, 그 밑에 42명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ICFP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두 가지 기관이 2000년에 통합을 해요. 그래서 FPA라는 단체로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학 설립했다. 13명이 모였다. 뭐 요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CF 보더라는 게 나오게 돼요. CF 보더. CF 보더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CF 보더는 그러니까 B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제가 그냥 우리 이 교재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무 설계잖아요. 재무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 현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지 실무와 관련된 부분을 깊게 개입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CF 보도라는 걸 설립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흐름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재무 설계와 관련되는 어떤 그 윤리나 이런 부분들, 이런 기준들이 여기서 하게끔, 네, 여기서 그런 업무들을 하게끔 대학에서 이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CF 보더가 발족이 돼요. 발족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985년도에 창설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쭉 CF 보더가 쭉 발전해서 가게 되면서 여기서 뭐 그 밑에 보시면 시험 제도를 만들었고 뭐 캡선 코스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AFPK 얘기를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이 안에 CF 보더 안에 뭐가 있냐면 국제 FPSB 평의회라는 걸 설립을 해요. 국제 FPSB 평의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CF 보더는 1990년에 국제 CFP 평의회. CF 평의회, FPSB.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죠. CF 평의회. 평의회를 만들고 이때 여기서 발전하면서 CF 평의회까지 국제적인 부분까지 미국 제도라고 했잖아요. 미국 안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바뀌면서 이때 한국이 요 국제 CF 평의회 여기에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가입을 했을 때 몇 번째 회원국? 13번째 회원국. 요게 중요하죠. 13번째 회원국이 됐다.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을 관할하게 되고요. 국제 CF 평의회가 이제 발전적인 형태로 가서 국제 FPSB가 돼요. 그래서 바로 국제 FPSB의 탄생. 두 번째 줄에 보면 국제 CF 평의회 회원국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밑에 국제 FPSB를 만들고 그래서 미국을 관할하는 건 CF 보드.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를 관할하는 건 국제 FPSB.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지금. 자, 재무설계 국내에 도입.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2000년도 4월 달에 한국 FP 협회를 창립하게 된다. 요렇게 13번째로 해서 한국 FP 협회는 누구와? 여기가 아니고 왜? 우리는 CF 보드 안에 있었던 국제 CFP 평의회라는 조직이 있었을 때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와 협약을 맺었겠죠. 그렇죠? 여기와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보도와 2000년도 6월에 업무 협약을 맺고 그래서 국내 도입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가 생긴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분리가 되면서 관리를 여기서 받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국제 FPSB의 권고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보면 한국 FPSB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한국 FP 요거는 뭐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리고 소비자 보호나 이런 부분들의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게 돼요. 그래서 한국 FP 협회는 국제 FPSB의 권고를 받아서 여기가 인증하는 기관이고요. 인증. 여기가 관리를 하는. 그렇게 나눠졌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고 시험을 주관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단락에 보시면은 CFP 자격 인증 요건 그럼 여기선 지금 우리가 CFP 왜 자꾸 CFP 얘기를 해요? 우리 AFPK인데 근데 CFP를 따기 위한 사전 단계가 AFPK이기 때문에 CFP와 관련해서는 4가지 교육, 시험, 그 다음 경험, 윤리 교육과 시험과 경험과 윤리 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게 이제 CFP 합격해서 나중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경험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AFPK는 요거 예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3가지만 얘기해요. 교육. 우리가 이제 요 교육을 받아야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요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와서 요렇게 AFPK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요. 이 AFPK는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호주,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AFP 자격을 주고 있다. 요 K는 이제 한국에 있을 경우고요. AFP 자격은 갖고 있는 나라는 일부 나라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호주와 일본, 한국 등은 두고 있죠. 그리고 미국, 다른 나라가 쭉 있을 텐데 우리 교재엔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없죠. 요것도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요거, 그리고 13번째. 그 다음에, 요게 미국을 관할하고, 나머지 국제 FPSB가 미국 이외. 내용을 관할했다. 요 부분은 나중에 또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 자격 표장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또 살펴볼 부분들이에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럼 재무설계사에 대한 부분들 다시 3절 쪽으로 와서 재무설계사 맨 밑에 정의. 재무설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재무설계사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와 누구를 얘기한다? CFP와 AFPK. 이 재무설계사를 뭐라고 또 다르고 얘기한다? 세 번째 재무주치. 그 옆에 재무전문가. 그 다음에 역할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역할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재무설계사의 역할에 보면은 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아니다. 예.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밑에 줄에 재무 전문가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내려가서 보시면 고객과 잘 조율하는 그리고 각 전문가와 조율하는 이런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보게 되면 고객이 있을 경우에 이 고객은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이슈, 은퇴에 대한 이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 과목들을 다 배우죠. 그렇죠? 이 과목들을 다 배워서 각각의 개별 전문가들과 고객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이 궁금한 게 있을 때 또 확인도 같이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게 또 뭐도 해줘야 돼? 교육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행동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다. 뭐 이런 재무 주치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모든 역할을 다 한다. 우리는. 그러면 재무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자, 윤리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 보면 CFP도 기본적으로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윤리 요건을 갖춰야 되죠. AFPK는 뭐만 빠져요? 경험 요건을 빠지고 윤리 요건은 갖춰야 돼요. 그렇죠? AFPK에서 왜 경험이 빠지냐라고 하게 되면 AFPK는 CFP로 가기 위한 사전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 있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살펴보게 되면 맨 밑에 줄에 재무설계사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인증받을 때. 그리고 맨 밑에 윤리원칙, 행동규범, 결격사유가 또 있게 되면 또 인증이 문제가 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윤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페이지 넘겨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다? 고객 우선의 원칙. 고객 우선의 원칙. 그리고 재무설계사의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 AFK 자격 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인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결격 사유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배울 거냐면 윤리에서 배울 거예요. 윤리에서 5문항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결격 사유와 관련되는 문항이 꼭 한 문항은 나오죠. 그 다음에 윤리규정과 업무수행 기준을 준수하고 이것도 배울 거예요. 징계규정에 따를 거. 징계규정은 윤리 쪽에 나오긴 하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다행히 초창기에는 시험 범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 범위는 아니고. 그래서 AFK는 이런 윤리를 잘 지킬 것을 서약을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격갱신.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윤리와 관련된 서약을 하고 AFK 자격 인증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한 번 자격을 따면 끝까지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2년이라는 기간을 줘요. 2년 동안 잘 활동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2년이 지난 지금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를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때 시험을 다시 보는 건 아니고요. 점수를 따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2년 후에 학점 취득할 때 윤리학점이 2학점. 여기 중요한 거 윤리가 2학점. 윤리학점이 요게 나중에 2학점. 윤리 2학점을 포함한 전체 몇 학점? 20학점. 그러면 윤리가 2학점이니까 나머지가 18학점이 이제 다른 걸로 채워져야 되겠죠. 18학점. 요거 이제 교육과 관련되는 거예요. 교육. 뭐 어떤 연수를 받는다든가 시험에 온다든가 그래서 합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투자상담사 자격을 따로 땄다라든가 아니면 보험설계사 자격을 따로 땄다라든가 아니면 보험 대리점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학점을 채우고 그 다음 윤리학점이 있어서 20학점을 매 2년마다 채워야 돼요. 매 2년마다. CFP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는 30학점이에요. 물론 윤리학점은 기본적으로 2학점이 포함이 되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계속교육.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CFP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 2년마다 바로 밑에 2학점을 포함해서 몇 학점? 30학점. AFK는 매 2년마다 2학점을 포함한 20학점. 그다음 재무설계사의 업무 영역과 역량. 그럼 재무설계사의 역량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따져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 전문가고 상담 전문가고 행동 전문가이기도 하고 자산관리 전문가이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다음 중에서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구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고달라게 보시게 되면 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금융 관련 정책, 화폐 시간 가치, TBM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거기는 뭐 복리와 예를 들어서 달리의 개념,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뭐 경제에 대한 개념, 금융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대표적인 TBM과 관련된 얘기인데, 타임밸류 뭐 이런 등등등등. 그래서 요것도 읽어보셔야 되고요. 밑에 네 줄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한 번만 읽으면 두 번 다시는 안 읽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기술과 관련되는 거. 기술이라 그래서 뭘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전문 기술과 관련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가 26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전문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문가 정신의 원칙. 전문가 정신의 원칙. 앞에서 고객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전문가 정신의 원칙. 전문가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 하면 벌써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 가지게. 그래서 전문가적 책임. 거기 보면 태도, 행동,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요. 태도도 포함합니다. 태도. 행동도 포함하고요. 고객 이익에 최선을 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되고 뭐 정의롭고 뭐 이런 게 쭉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서는 가끔 이렇게도 나와요.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 고객을 상대하는 거. 그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죠. 전문가 정신의 원칙이겠죠. 전문가. 태도, 행동.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응용해서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할 경우엔 당연히 법률과 규제, 윤리원칙과 행동규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지. 그래서 수리적 방식이나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TBM이나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소통. 소통과 관련되는 부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거. 소통과 관련되는 건 뒤쪽에서도 우리가 또 다뤄지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폐쇄형 대화라든가 개방형 대화라든가 뭐 아니면 경청이라든가 뭐 그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 예, 그래서 고객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한 번만 딱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책임과 인지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뭐 업무에 대한 기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뭐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 글쓰기 능력 이런 거 요거 읽어보셔야 돼요. 위에서 네 줄까지는. 왜냐면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자주 나와요. 근데 교재 안에서 있는 단어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실 때 수집, 분석, 통합. 그래서 여기는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뭐 요런 부분들. 거기 보면 근데 시간 관리나 네트워킹 능력, 글쓰기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요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 기술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한 게 나왔고 책임과 인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나열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에서도 요런 게 능력이다 라고 해서 몇 가지 나열된 거 나와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재무 관리. 재무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차시, 이제 2장 쪽은, 1장 쪽은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고, 2장 쪽에서 살펴보면 되고요. 자, 1장 쪽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에요. 재무 설계가 뭐냐라고 했더니 돈을 늘리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거다. 재무적, 비재무적 주문을 다 포함한다. 재무 설계라 해서 재무 관리만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다? 고령화와 금융환경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 니즈의 변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령화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를 보면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합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재무 주치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면 본인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상은 누구냐? 돈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돈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게 아니고 다 대상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아무래도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굳이 따지자 그러면 자금이 좀 부족한 사람이 더 필요할 거다. 재무설계 역사는 13인이 모여서 IAFP를 만들고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 졸업생들이 ICFP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2000년에 합쳐져서 FPA라는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업무가 CF 보도라는 걸 발족을 해서 이관이 왔고 그 안에 국제 CF 평의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 평의회에 가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계약은 이렇게 맺었다. 그리고 이 평의회가 나중에 발전적 해체를 거치면서 국제 FPSB가 됐고 이 여기에 권고를 받아서 한국은 처음에 한국 FP협회에서 만들어졌다가 두 가지로 갈라졌다. 그리고 CF보드가 미국을 관할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국제 FPSB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인증과 관리되는 업무와 관리와 관련되는 업무가 갈라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고 인증과 관련돼서 시험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주관을 하죠. 그래서 CFP와 AFPK로 나누어졌고 모든 나라가 CFP와 AFPK로 갈라진 건 아니고 AFP 자격이 주어지는 나라는 호주나 일본, 한국 등 몇 개국이고 미국이나 인도 등 일부 나라들은 없는 나라들도 있다. 그리고 A 과정과 C 과정에서는 교육, 시험, 경험, 훈련 중에서 경험이 A에서는 뭐 요건은 아니다. 그렇죠?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리고 시험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 2년마다 AFPK 같은 경우는 20학점, 윤리학점 포함해서 CFP 같은 경우에는 30학점, 윤리학점을 포함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받아야 되는 계속 교육이 이제 지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 그 역량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능력이라는 역량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지식과 관련되는 부분, 기술과 관련해서는 책임, 태도, 행동과 관련되는 부분, 즉 전문가적 책임, 그 다음에 수행, 업무 수행, 인지,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부분들, 요게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이게 다 거기서 거긴데 이걸 갈라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시험을 볼 때, 시험 얘기할 때, 뭐 고르라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다 뭐 복리 달리 경제지표, 뭐 수치 분석 통합과 관련된 시간 관리 뭐 이런 거 쫙 나놓고 다음 중 뭐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또는 능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정리를 해야 된다. 한 번 정도만 읽어보면 정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번 차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차시는 재무관리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